안녕하세요. 국내 범죄 사건을 다루는 금요사건 파일 디바제식합니다. 2021년 3월 3일 대전에 거주하는 43살의 남성 최 씨는 최근 가게 재오픈 준비로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이날도 하루 종일 가게 청소하고 정리하느라 정신이 없었고 밤 11시가 되어서야 겨우 숨을 고르는데요. 바로 이때 핸드폰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보니까 처음 보는 번호더라고요. 조심스럽게 받아보니 청주 경찰서에서 온 전화였죠. 혹시 최장훈 씨 동생분 되시나요? 안타까운 소식을 전하게 됐습니다. 금일 형님께서 원룸에서 사망하신 것으로 확인됩니다. 유가족분들과 직접 뵙고 절차를 설명드려야 하는데 혹시 와주실 수 있을까요? 이걸 듣고 최 씨는 네? 저 형이 사망했다고요? 정신이 아득해졌습니다. 서둘러 가족들과 함께 형의 시신이 안치된 청주로 내려갔죠. 그런데 가는 길에 곰곰이 생각해보니 좀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분명 1년 전까지만 해도 형은 천안에 있는 30평대 자가 아파트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 열심히 모아서 산 첫집이라 애착이 남달랐죠. 그런데 갑자기 청주 원룸에서 시신으로 발견됐다고요? 사실 이 형제는 모종의 일로 한동안 연락을 끊고 살고 있었는데요. 그 사이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먼저 형 최장훈 씨는 올해 45살로 어려서부터 돌아가신 아버지를 대신해 어머니와 어린 동생들을 살뜰히 보살폈습니다. 성인이 되고 나서는 착실하게 일했고 일찍이 대형마트 점장까지 승진하게 됐죠. 당시 연봉이 8천만 원 넘을 정도로 출중한 능력을 인정받은 겁니다. 그런데 가족들이 걱정하던 형의 유일한 문제가 있었다면 40을 훌쩍 넘긴 나이에도 아직 짝을 만나지 못해 싱글이었다는 점이었죠. 장훈 씨는 평소에도 조카들을 친자식처럼 예뻐했습니다. 그런 형의 모습을 보면서 지금껏 충분히 가족의 울타리가 되어줬으니 이제는 좋은 여자 만나서 가정을 꾸리길 간절히 바랬죠. 하지만 3년 전인 2018년 단단했던 형제의 사이에 돌연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그 시발점은 어머니의 죽음이었어요. 갑작스럽게 어머니가 사망하시면서 형제들 모두 힘든 시간을 보낸 건데요. 특히 장남인 장훈 씨는 좀처럼 마음을 잡지 못했습니다. 그 사이에 여자친구가 생긴 듯 했지만 이상하게도 상황은 점점 꼬여갔죠. 어느 날 최 씨는 형에게 연락을 한 통 받습니다. 그냥 안부 전화한 건 줄 알았는데 수화기를 들자마자 장훈 씨가 비난을 퍼부었죠. 네 와이프? 재수 씨가 우리 엄마 죽인 거야. 엄마가 돌아가시라고 물 떠놓고 그 저주기도 올린 거 내가 모를 줄 알아? 너도 알면서도 가만히 있었지? 이 나쁜 놈들. 아니, 황당한 모략에 최 씨는 기가 막혔죠. 그리고 그렇게 다정했던 형이 왜 갑자기 이러는지 전혀 알 수 없었습니다. 뭐해, 홀린 거 아니야 형? 정신 차리라고 몇 번이나 설득했지만 장훈 씨는 아예 귀를 닫고 가족들의 말을 전혀 듣지 않아요. 그리고 얼마 후 형은 아예 인연을 끊자는 폭탄 선언을 합니다. 그래서 동생이 매일같이 형한테 연락을 했어요. 마음을 돌리려고 해봤지만 매정하게도 단 한 번도 전화를 받지 않았는데요. 집에 찾아가도 안 만나주기 일쑤였죠. 정말로 그는 모든 연락을 끊고 그대로 잠적한 겁니다. 그렇게 형이 180도 변해버리니까 동생 최 씨는 허탈함을 넘어서 배신감까지 느껴졌어요. 그래서 동생도 한동안 괴로웠고 결국 우울증에 시달려서 운영하던 가게도 문을 닫게 됩니다. 그렇게 9개월의 시간이 지나가는데 계속 이러고 있을 수만 없잖아요. 본인도 어린 자식들과 아내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다시 마음을 잡고 가게 재오픈에 돌입했는데 그 찰나 형이 사망했다는 소식을 전해 들은 겁니다. 아니 그런데요, 왜 원룸일까요? 그 원룸 뭐예요? 최장훈 씨의 시신을 처음 발견한 건 원룸 주인이었습니다. 한 2달 전부터인가 입주민들의 민원이 계속되고 있었어요. 건물에서 악취가 계속 풍긴다는 거죠. 대부분 냄새에 관한 민원인데
그래서 처음에는 배수 시설에 문제가 생긴 줄 알고 여러 번 사람을 불러서 고쳤거든요. 근데 민원이 좀처럼 사그라들지 않습니다. 결국 집주인이 직접 나서서 한 집 한 집 돌아다니며 확인하던 중 한 원룸 앞에 도착했을 때 정말 숨쉬기 힘들 정도로 강한 악취를 느꼈습니다. 여기서 냄새가 나는구나. 그곳이 바로 최장훈 씨가 임대한 곳이었죠. 수차례 문을 두드리고 벨을 눌렀지만 반응이 없습니다. 핸드폰도 꺼져 있어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최근 4개월간 장훈 씨 얼굴을 본 적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이웃들에게도 물어봤지만 다들 모르겠다라는 대답만 돌아왔고요. 이거 좀 심상치 않은데 싶었고 집주인은 즉각 경찰에 신고를 접수했죠. 잠시 후 경찰이 도착해서 마스터키로 문을 열자 가장 먼저 눈에 띈 건 까맣게 그을린 듯한 마네킹이었습니다. 집주인은 눈을 크게 뜨고 저게 뭐야? 어리둥절했어요. 하지만 경찰들은 한 번에 그 정체가 뭔지 파악했고 서둘러 집주인을 나가시라고 현장에서 내보냅니다. 그곳에 있었던 건 마네킹이 아닙니다. 새까맣게 부패된 장훈 씨의 시신이었죠. 경찰들이 시신을 수습하고 또 혹시 모를 상황을 위해 부검을 의뢰하는데요. 그러자 사인이 나옵니다. 목 매달림에 의한 사망. 다시 말해서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결과였죠. 그런데 문제는 부검이가 알아낼 수 있는 게 여기까지였어요. 부패가 너무 많이 진행돼서 언제 죽었는지 정확한 사망 시기조차 추정하기 어려웠으니까요. 그래서 경찰은 이 사람의 통신 기록과 계좌 내역을 조회했고요. 사망일이 언제인지를 추정해냅니다. 그때로부터 4개월 전인 11월 6일 그날 이후 모든 생활 반응은 뚝 끊겨 있었습니다. 그 말은 지난 4개월간 시신이 여기서 방치되어 있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아니, 본인의 안정적인 직업도 있고 자가 아파트도 있던 장훈 씨가 왜 갑자기 죽음을 선택한 걸까요? 도대체 뭐가 그렇게 괴로웠냐고요. 우선 경찰은 주변 인물부터 탐문했습니다. 직장 동료들, 친구들까지 다 만나서 인터뷰를 하는데 다들 나 이유 나도 모르겠다. 나도 답답하다. 하는 입장이에요. 또래들보다 연봉도 높아 또 평소 인간관계도 좋았습니다. 심지어 그는 어렸을 때부터 좀 정신적으로 강인한 사람이었대요. 그렇다 보니 이 지인들 모두 그 죽음의 배후에 분명 뭐가 있다라고 의문을 제기했어요. 가족들 생각도 동일했고요. 그리고 얼마 후 그 배후가 서서히 드러나게 되는데요. 사실 이 원룸의 집주인은 장훈 씨랑 연락이 닿지 않으니까 공인중개사를 찾아갑니다. 과거 계약을 했을 때 비상 연락망을 남겨둔 기억이 났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부동산 통해서 한 여성의 번호를 받았는데 전화를 해보니까 그녀가 이렇게 말합니다. 장훈 씨요. 제주도에 있어서 연락이 안 될 거예요. 근데 좀 이상하죠? 아니 대한민국이 어떤 곳인데요. 무슨 아주 깊은 산골에 들어가지 않는 한 전화가 안 터진다는 건 말이 안 됩니다. 하물며 유명한 관광지인 제주도에서 무슨 연락이 안 돼요. 그러니까 스스로 잠적하지 않는 한 말이 앞뒤가 맞지 않죠. 하지만 의문의 여성은 더 이상 말을 아끼고 입을 다물었는데요. 그러고 보니까 사망한 장훈 씨의 재산 목록에도 기이한 점이 있습니다. 생전에 고가의 외제차를 구매한 내역이 있더라고요. 근데요, 최 씨가 평소에 굉장히 검소한 편이었어요. 지인들한테도 야, 그 외제차 살 돈이면 차라리 집을 한 채 더 사겠다. 그게 재산이야. 이렇게 말할 정도로 차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었거든요. 물론 충동적으로 구매했을 수도 있죠. 그럼 이 차를 타고 다녀야 하겠죠? 근데 장훈 씨가 운전하는 걸 본 사람이 없어요. 더욱이 차도 어디 있는지 모르고요. 가족들이 물어서 해당 차를 팔았던 딜러를 찾아갑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듣게 돼요. 마침 몇 달간 할부금이 납입이 되지 않고 있어서 그 와중에 한 통의 전화를 받았다는 거예요. 전화기 너머 여성은 이렇게 말했죠. 최장훈 씨가 서울의 한 병원에 입원해 있어요.
그녀는 납입이 늦어진 것에 대해 양해를 구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이 전화가 걸려온 시점이 언제냐? 2020년 12월입니다. 그렇다면 장훈 씨가 이미 사망한 후죠. 11월 6일이 사망 추정 시점이니까요. 그러고 보니까 그때 이후에 분명 여러 가지 고지서가 밀렸을 겁니다. 확인해 보니까 2021년 1월, 그러니까 사망 2개월이 지난 시점에 밀려있던 전기세를 누군가 한 번에 납부한 게 확인됩니다. 아니, 왜 전기세를 내줬을까요? 그 집에 방치된 시신이 있다는 걸 아무에게도 들키고 싶지 않았던 건 아닐까요? 수상한 일은 더 있습니다. 시신이 발견된 3월 3일 그날, 이번에는 어떤 의문의 여성이 그 집 우편함에서 고지서를 훔쳐간 일이 발생합니다. 그 고지서에는 외제차 할부금 독촉장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걸 해석해보면 장훈 씨의 죽음을 모른 척한 채 끝까지 외제차를 탐낸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모든 상황의 중심에는 한 여성이 존재합니다. 앞서 자동차 딜러와 부동산의 협조를 받아서 그 여성의 전화번호 확인했죠. 그 결과 아주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지는데요. 그게 바로 장훈 씨의 여자친구, 가명 임 씨였습니다. 앞서 전기세를 납부한 것도 임 씨였어요. 그런데 고지서를 훔쳐간 건 임 씨의 측근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을 시킨 거죠. 알고 보니 임 씨의 직업은 무속인입니다. 무당이요. 그녀는 신을 모시잖아요. 그래서 집에다가 신당을 차려놓고 거기서 기도하고 또 사람들의 점을 봐주는데요. 매일매일 정갈한 음식을 상에 올려야 합니다. 보통 과일, 깨끗한 물, 술, 과자가 필요할 텐데 그래서 그녀가 자주 마트에 장을 보러 갔고 그렇게 마트 점장이었던 장훈 씨와 인연을 맺게 된 거예요. 두 사람이 서서히 이제 친해지고 있던 시절 돌연 장훈 씨에게 불행이 닥쳐왔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건데요. 장례가 끝나고 나서 가족들은 마지막으로 천도제를 기획합니다. 그러니까 천도제라는 건 고인의 안식을 위해 성대한 음식을 올리고 춤과 노래로 원혼을 달래는 일입니다. 이건 이제 토속신앙의 굿의 한 종류인데요. 보통 무속인들이 맡아서 진행을 하죠. 그래서 이때 장훈 씨가 평소 알고 지내던 임 씨한테 천도제를 부탁한 거예요. 그리고 이걸 계기로 두 사람 사이가 급격히 가까워졌고요. 결국 연인 관계로 발전하는데요. 늦가기, 중년에 만난 사랑입니다. 장훈 씨는 결혼까지 생각할 정도로 임 씨를 사랑했어요. 물론 가족들에게도 소개했고 다들 흔쾌히 그녀를 반겼죠.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상황이 점점 이상해지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임 씨가 장훈 씨를 좀 고립시키고 있던 건데요. 먼저 가족들과의 사이를 이간질했습니다. 특히나 가장 가깝게 지냈던 그 남동생 최 씨를 떼어내기 위해서 동생 부부가 어머니 죽기 전에 저주 기도를 했다라는 말도 안 되는 이유를 만들어낸 겁니다. 근데 또 여기서 장훈 씨가 좀 제대로 판단했으면 좋았을 텐데 사랑에 눈이 멀어서 그녀 말을 맹목적으로 믿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게다가 직업이 무당이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신적인 영험함의 아우라에 매료된 게 아닌가 싶기도 해요. 그래서 자기를 위한 꼭 필요한 조언이라고 생각한 거죠. 그렇게 평생 가족만 생각했던 장훈 씨가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했고요. 또 급기야 동생과 절연을 선언했던 겁니다. 자, 이렇듯 장훈 씨가 자신의 손바닥에 들어오자 임 씨는 다음 계획으로 들어갑니다. 자기, 나 임신했어. 이제 자기 아빠 되는 거야. 장훈 씨는 얼마나 기뻐요. 사랑하는 사람을 만난 것도 모자라서 이제 자식까지 생긴데 황홀했죠. 하지만 그걸 보고 있던 임 씨는 본격적으로 돈을 뜯어내기 시작합니다. 임신을 해서 먹고 싶은 게 너무 많다. 출산용품을 사야 하는데 좀 더 비싼 걸로 사고 싶다. 산부인과 검사 비용이 많이 든다. 모든 비용은 다 장훈 씨의 몫이었습니다. 게다가 요구가 점점 선을 넘기 시작해요. 병원비가 부족하다면서 상습적으로 거액을 받아갔고요. 급기야 편하게 좀 탈 차가 필요하다라면서 외제차까지 얻어냅니다.
그렇게 장훈 씨가 가지고 있던 5억 원이 넘는 돈은 어느새 점점 줄어서 바닥을 보이게 돼요. 갈수록 임 씨의 요구가 많아지니까 결국 장훈 씨는 마트를 퇴사합니다. 그래서 퇴직금을 받은 거예요. 그 돈이 고스란히 또 임 씨에게 돌아갔죠. 동시에 장훈 씨는 점점 피폐해져 갔습니다. 가지고 있던 30평대 넓은 아파트를 급기야 팔아요. 그리고 임 씨가 사는 곳 근처에 원룸을 얻어서 새들어 살기 시작했죠. 연봉 8천만 원 받던 사람이 점점 갈수록 그 30만 원 월세조차 내지 못하는 형편이 됩니다. 그 사이에 친구들한테 가서 돈 빌리고 또 대출도 받고 이것조차 모두 임 씨한테 갖다 바쳤는데 고맙다는 말 한 번 듣지 못해요. 이 사건 이러고 보니까 그 계곡 살인 사건의 이은혜 그 케이스와 굉장히 유사하다는 느낌이 드는데요. 상황이 이렇게까지 악화되고 있지만 장훈 씨는 여전히 임 씨를 놓지 못했습니다. 여긴 이유가 있죠. 태어날 아이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만 생각하면서 모든 고난을 감내한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예상하셨겠지만 임 씨는 임신을 한 적이 없습니다. 지인의 초음파 사진을 가져와서 그냥 장훈 씨한테 보여주고 자기 거라고 속인 거예요. 결국에는 장훈 씨 돈이 다 떨어지자 임 씨는 매몰차게 그를 버렸습니다. 보고 싶다, 언제 만날 수 있냐 라는 말에 나 기도 중이다, 나 응급실에 가야 된다, 막 온갖 핑계를 대면서 만나주지도 않았어요. 근데 이거 완전 사기극 아닌가요? 그렇게 장훈 씨는 이 청주라는 새로운 장소에 작은 원룸에 살면서 완전 혼자 고립된 채 결국 쓸쓸한 죽음을 선택한 겁니다. 그런데요, 죽음을 앞둔 상황에서도 오직 임 씨의 행복만을 바랬던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남긴 메시지에 그 애절한 마음이 녹아있는데요. 밥 꼬박꼬박 잘 드셔요. 이젠 홀몸도 아니니까. 당신 차를 계속 끌고 다니게 해줘야 하는데 이제 저는 더 이상 해줄 수가 없거든요. 이번 생은 미안해요. 다음 생에는 부자 남자 만나서 잘 살아요. 진짜 열불이 납니다, 정말. 그럼 이제 임 씨의 입장을 좀 들어볼까요? 그는 장훈 씨가 사망했다는 소식을, 그리고 시신이 발견됐다는 소식을 경찰을 통해 들었지만 한 번도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변명을 했냐면 4개월 전인 11월 때부터 연락이 닿진 않았지만 죽은지는 몰랐대요. 시치미를 뚝 뗀 거죠. 아니, 자기가 장훈 씨 대신해서 여러 곳에 전화하기도 했잖아요. 고지서를 가져갔기도 했고요. 이건 다 인정하지도 않았어요. 자기가 거짓말로 임신한 건 맞다라고 시인했지만 장훈 씨한테 받은 돈은 그냥 단순한 호의였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남녀 사이에 좋아하니까 당연히 돈을 줄 수 있는 거 아니냐는 입장이죠. 그녀의 뻔뻔한 태도에 가족들은 천불이 났습니다. 그래서 동생 최 씨가 사건의 진상을 알리려고 국민청원에 올리며 대중들의 관심을 끌어모았죠.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사망한 장훈 씨를 임 씨가 사지로 몰아넣은 건 분명해요. 하지만 죽음을 직접 명령한 건 아니었죠. 또한 강제로 돈을 뜯은 것도 아니고요. 교묘하게 설득해서 자발적으로 건네게 만든 거잖아요. 즉 이런 상황에서는 임 씨를 처벌할 마땅한 법령도 그리고 증거도 없는 상황입니다. 끝내 사건을 담당한 청주경찰서는 임 씨에 대해 혐의 없음을 내립니다. 주 가족들이 사기 혐의로 고소했지만 이마저도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이 내려집니다. 유가족 입장에서는 임 씨라는 여자가 사람의 마음을 이용해 돈벌이 수단으로 썼습니다. 끊임없이 가스라이팅을 하면서 장훈 씨를 정서적으로 고립시켰고요. 모든 것 빼앗고 결국 죽음을 선택한 이후에도 나 몰라라 한 태도가 정말 너무 뻔뻔한데요.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임 씨는 이번 경험을 통해 처벌을 피하는 법을 습득하지 않았을까요? 그렇다면 우리 사회에 있는 또 다른 사람을 같은 방식으로 이용할 수도 있을 텐데요. 과연 무혐의가 올바른 판단이었을까요? 한국에는 인과응보라는 말이 있습니다. 죄는 지은 대로 돌아오기 마련이죠. 언젠가는 그녀가 저지른 행위에 대한 합당한 대가를 받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금요사건 파일 디바제시카였습니다. 2022년 3월 13일 청주시 흥덕구. 정막이 맴돌던 새벽 3시에 복대동에 위치한 원룸촌에서 사이렌이 울려 퍼졌습니다. 갑작스러운 소리와 이 상황에 주민들이 하나둘 눈을 비비면서 창밖을 확인했죠. 거리는 이미 경찰들로 북적거렸고요. 어딘가 심상치 않은 분위기입니다. 한편 현장에 온 경찰들이 빠르게 한 원룸 안으로 진입합니다. 들어가서 이곳저곳 둘러보다가 눈에 띈 곳은 베란다였어요. 야, 저거 사람 발 아니야? 당시 베란다에는 이불이 쌓여 있었는데요. 그 사이로 사람의 한쪽 발이 삐죽 나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한눈에 알아보기 힘들었냐면 발이 살색이 아니라 이미 까맣게 변색될 정도로 부패가 상당히 진행된 상태였죠. 경찰들은 피해자를 확인하기 위해 조심스럽게 이불을 들췄습니다. 예상대로 그곳엔 시신이 놓여 있었죠. 피해자는 31살의 남성 이씨. 그는 엎드려 있었는데 마치 무언가로부터 도망을 치려는 듯한 모습으로 사망했습니다. 또 팔이 머리를 감싸는 형태로 또 공격으로부터 방어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했고요. 시신의 상태가 한눈에 봐도 심상치 않았어요. 그는 속옷만 입고 있었고요. 몸 전신에 상처와 멍이 빼곡했습니다. 근데 시신에 또 다른 특이점이 있었죠. 온 몸을 뒤엎은 이 수많은 상처에도 불구하고 단 한 개의 저항흔도 발견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즉 이건 쌍방의 다툼으로 사망한 게 아니라 일방적인 무차별 폭행에 의한 사망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현장에서 발견된 게 있는데요. 흉기로 추정되는 3단봉, 이게 하나가 있었고요. 또 피해자가 직접 쓴 메모가 남아 있습니다. 그 안에는 이 피해자 이 씨가 죽음을 맞이한 그날의 끔찍했던 상황을 낱낱이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우선 그 이 씨의 마지막 행적을 좀 따라가 볼게요. 그는 약 한 달 전인 2월 초부터 행방이 묘연했어요. 마지막 연락은 시신으로 발견되기 3일 전인 3월 10일 그날이었는데 이 씨를 찾아온 사람은 집주인이었죠. 지난달 방세를 내지 않았어요. 그래서 계속 전화를 걸었는데 응답이 없는 겁니다. 사실 이 집주인은 이미 여러 번 세입자들이 월세 안 내고 그냥 도망가는 그런 일들을 겪었거든요. 그래서 일단 건물에 와서 집에 있는지 확인을 하려고 몇 번이나 이 씨네 집에 찾아왔던 거예요. 그간에 그가 목격한 게 있습니다. 집 앞에 놓여있던 그 자전거의 위치가 계속 바뀌더라고요. 집에 누가 살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했죠. 아니 근데 왜 연락을 안 받지? 결국 집주인은 이 씨네 집 문을 두드립니다. 쾅쾅쾅. 근데 그 순간 갑자기 집안에 불이 탁 켜지면서 이 밑으로 빛이 새어나오는 거예요. 아, 이제야 나오나 보다 싶었는데 이후로도 한참을 기다렸지만 반응이 없습니다. 그래서 문에다 이렇게 귀를 대봐요. 근데 아무런 소리가 들리지 않더라고요. 이상함을 느낀 집주인이 이걸 어쩌지 하던 그때 문자가 한 통 도착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여자친구와 싸워서 집에서 쫓겨난 상태라 연락이 안 돼요. 밀린 월세는 조만간 지불하겠습니다. 이 씨가 보낸 문자였습니다. 집주인은 그래 이런 사정이 있었구나 싶어서 발걸음을 돌리게 되죠. 그리고 그날 밤 9시였어요. 약속대로 월세 50만 원이 송금이 됐습니다. 월세가 들어왔어요. 그런데요. 같은 날 밤 이 씨의 집을 찾아온 또 다른 방문객이 있습니다. 이 씨의 아는 형이었는데 방문했을 당시 집에 불이 켜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얘 집에 있는데 왜 연락이 안 돼? 초인종 누르고 문도 막 두드리고 반응이 없습니다. 그래서 걱정이 된 형은 얘한테 무슨 일이 생겼나 싶어서 메시지를 보내게 되죠. 그러자 곧장 답장이 왔어요. 형, 내가 여자친구랑 싸워서 그래. 괜찮아지면 그때 연락할게. 이 문자에 형은 일단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렇게 감감무소식이던 이 씨가 자택에서 3일 만에 시신으로 발견이 된 거예요. 근데 실제적으로 지난 2월 초부터 무려 한 달간 이 씨를 직접 만나거나
또 직접 통화를 했다는 사람은 아직까지 나오지 않고 있거든요. 가족들도 연락이 안 됐고 집주인과 아는 형과는 문자만 주고받은 거고요. 그게 정말 이 씨가 맞았을까요? 의문이 쌓여가던 그때 경찰의 눈에 중요한 단서가 포착됩니다. 그건 바로 집 내부에 설치되어 있던 가정용 CCTV였어요. 처음 경찰은 이 씨가 사망한 날짜를 3월 10일부터 3월 13일 사이라고 추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그 문자를 주고받은 그날을 기점으로 해서 그 이후에 3일 안에 사망을 한 거다 이렇게 본 거죠. 근데 막상 CCTV를 보니까 이 시기에 이 씨는 이미 사망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베란다에 그대로 방치되어 있었던 거죠. 그렇다면 언제 사망을 했다는 걸까요? 경찰은 계속해서 시간을 돌려봤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살아있는 이 씨의 마지막 모습을 찾아내는데 그건 무려 한 달 전인 2월 초였어요. 일단 2월 4일 저녁 8시 30분 이 씨는 난방도 되지 않는 이 비좁고 추운 베란다에 갇혀 있었습니다. 속옷 차림 상태로 머리에는 검정색 비닐봉투를 쓰고 있었죠. 그렇게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의 앞에 등장한 여성. 그녀는 이 씨의 머리를 주먹으로 막 과격하는 거예요. 근데 어쩐 일인지 이 피해자가 반항을 하지 않더라고요. 그대로 그냥 여성의 폭력을 참아내는 거죠. 이 여성이 누구냐? 바로 이 씨의 동거녀 33살 한 씨입니다. 막 머리를 때리고 하는 이 폭행은요. 다음 날까지 2월 5일까지 쭉 이어졌어요. 거의 15시간 동안 이어진 폭행이었죠. 그러니까 피해자는요. 이미 한계에 다다른 상태였는데 CCTV 속 그 가해자 한 씨는 더 악랄해집니다.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이 씨를 억지로 끌어안은 거예요. 그리고 고무장갑을 끼더니 그걸로 목을 조릅니다. 심지어는 피해자의 맨살에다가 담뱃불을 지지기도 하고요. 너무 가혹해요. 결국 이런 폭행을 이기지 못하고 이 씨가 쓰러져 버렸죠. 그러자 한 씨가 그를 베란다 밖으로 이제 끌어낸 겁니다. 그래서 끝났나 싶었던 순간 한 씨가 다시 베란다에 나왔죠. 그리고 그녀의 손에 3단봉이 들려 있었어요. 3단봉으로 막 치는 거예요. 아니 3단봉 이걸 들고 있는 그녀의 모습이 정말 악마와도 같았거든요. 근데 더 안타까운 건 이러는 내내 맞는 내내 이 씨가 비명 한번 지르지 않고 다 참아낸다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 걸까요? 그렇게 폭행당한 몸으로 이 씨가 무려 6일간 베란다에 감금돼요. 그동안 한 씨는 남자친구에게 물을 포함해서 그 어떤 음식도 허용하지 않았죠. 심지어 화장실에 가는 것조차 금지했어요. 이렇게 철저하게 통제된 상황 속에서 이 씨는 탈수 증세, 저체온증으로 서서히 죽어가고 있었는데 결국 2월 11일 숨이 끊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한 씨는 한 달이라는 시간 동안 시신을 그대로 베란다에 방치해 둔 거고요. 여기까지 확인한 경찰은 수많은 의문을 갖게 됩니다. 일단 건장한 30대 남성 이 씨가 왜 저렇게 여자친구에게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했을까? 이게 좀 미스테리해요. 그리고 또 둘이 신체적으로도 차이가 있거든요. 여성 한 씨는 한 160cm 정도 키에 호리호리한 체구였고요. 남성 이 씨는 175가 넘는 좋은 체격이었어요. 그러다가 더 충격적인 게 밝혀지는데요. 알고 보니까 이 가해자 한 씨 여성이 당시 임신 4개월 임산부더라고요. 그리고 애 아빠는 동거하던 이 씨였고요. 아니 그럼 왜 아이의 아빠이자 같이 살던 남자친구를 왜 살해하냐고요. 이 씨와 한 씨의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이 관계, 그 시작은 1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2021년 5월 피해자 이 씨는 타지에서 이 지역에 와서 좀 외로운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 우연히 볼링 동호회에 갔고 거기서 한 씨를 만나게 된 거죠. 한 씨는 처음엔 아주 자상하고 또 따뜻하게 챙겨주는 성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씨가 빠르게 빠져든 거죠. 그렇게 두 사람이 만난 지 한 달 만인 6월, 그때부터 교제를 시작합니다. 한 씨, 이 여성이 굉장히 밝고 씩씩한 성격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씨의 가족들에게까지도 이쁨을 받았고요. 남자친구 가족도 막 살뜰하게 챙겨요. 이 씨 아버지가 혼자 살고 있는데 아버님 외롭지 않으세요? 식사는 하셨어요?
외출하세요. 이렇게 수시로 막 연락을 드려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는 너무 예쁘죠. 한씨 너는 우리 예비 며느리다 라면서 정말 각별히 아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봤을 때는요. 이 두 사람이 정말 아름다운 만남을 하고 있는 완벽한 커플이에요. 하지만 그 내면에는 끔찍한 비밀이 숨겨져 있었죠. 사실 이 둘의 관계가 일반적인 연인 사이라고 보긴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연애를 시작한 지 4일째부터 무직이던 여성 한 씨가 남자친구에게 돈을 요구하기 시작해요. 당시 남성 이 씨는 그냥 체크카드로만 생활하면서 신용카드 없이 알뜰하게 살고 있었거든요. 돈 아껴서 결혼을 하고 싶은 생각도 있었고요. 근데 여자친구가 지금 만난 지 4일째 만에 처음엔 10,000원, 100,000원 하다가 이제 점점 이게 불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씨의 경제 사정도 급격히 힘들어지기 시작하죠. 그러다 어느덧 만난 지 3개월 만에 두 사람이 동거를 시작하게 돼요. 정확히 동거라기보단 이 씨네 집에 여성 한 씨가 들어와서 살게 된 거죠. 그러니까 기생충의 삶을 펼치게 되는 겁니다. 월세? 당연히 남성의 몫이고 전기값조차 자기가 내질 않았대요. 동시에 남자친구가 너 오늘 어디 갈 거야? 너 빨리 들어와. 너 빨리 집에 와야지 하면서 다른 사람을 만나지 못하도록 철저히 통제하기도 했고요. 여성 한 씨는요. 이런 생활비뿐만 아니라 자기가 놀 유흥비까지 남자친구에게 요구합니다. 그렇게 동거가 이어지는 1년의 시간 동안 그녀가 뜯어낸 돈이 무려 6천만 원에 달해요. 심지어 이 씨가 이제 살해됐잖아요. 그리고 나서 한 달이란 시간이 좀 있었는데 그때 통장에 있던 돈 다 자기 계좌로 이체시켰고요. 또 죽은 남친의 카드로 1,200만 원이 넘는 돈을 결제합니다. 와, 진짜 되게 무서운 여자 같은데 그럼 왜 남자친구 이 씨가 이렇게까지 당했느냐? 여기에 또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 이 씨가 지적장애 3급을 판정받았어요. 그렇다고 해서 삶에 엄청난 지장이 있는 건 아니죠. 성격이 내성적이긴 했지만 사람들 만나는 거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여자친구 만나기 전까지도 동호회에 참여하고 친구들도 자주 만났어요. 근데 두 사람이 동거를 시작한 후부터 이 씨가 빠르게 변한 거예요. 사람들 만나는 빈도도 줄어들었고 아예 아무런 모임도 결국 나오지 않았다고 해요. 또 어느 날은 지인들에게 이런 문자가 왔습니다. 여자친구가 안 좋아해서 나는 이제 연락 못할 것 같아. 그러니까 이 여자친구가요, 좀 내성적이고 유약한 이 씨를 이용해서 주변의 관계를 다 끊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고립된 이 씨는 오직 여자친구 말에만 순종하는 말 그대로 노예로 길들여지게 된 거고요. 그러니까 동거를 한 이후에 이 두 사람의 관계가 연인이라기보다는 좀 기묘한 주종 관계? 여자친구 이 씨는 게다가 남자친구가 어떤 행동을 하든 어떤 말을 하든 굉장히 모욕적인 말을 쏟아냈습니다. 너 때문에 다 이렇게 된 거잖아. 네가 비정상이니까 내가 너 때문에 너무 죽고 싶어. 난 너 때문에 너무 불행해. 근데 그럴 때마다 이 씨는 미안하다 라면서 내 탓이다. 자신을 탓한 거예요. 앞서 이 살인 현장에서 발견된 메모 기억하시죠? 거기에는 이 씨의 그 안타까운 심정이 고스란히 적혀 있었습니다. 이 메모가 유서는 아니에요. 근데 그동안 자신이 여친에게 어떤 잘못을 했는지가 낱낱이 적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보가 깨워줬는데 안 일어남. 돈을 여보에게 제때 주지 못함. 나는 노력했지만 고친 것이 없음. 이 메모장이요. 마치 어린아이의 반성문 같았습니다. 그런 이 씨를 더욱더 효율적으로 통제를 하기 위해 어느 날 여자친구가 사온 게 있어요. 그게 3단봉이었죠. 사실 2월 4일 첫 폭행 당시에 가해자 한 씨는 남자친구가 사망했다라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다음 날인 새벽 남자친구가 베란다에서 꿈틀거리면서 깨는 모습을 본 거예요. 아직 안 죽은 거야? 하더니 추가적으로 폭행을 이어갔죠. 결국에 차디찬 베란다로 옮긴 후에는 그저 죽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게 계획대로 순조롭게 되는 듯 했는데 이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죠. 월세를 받으려던 집주인이 방문한 겁니다. 게다가 같은 날 밤에 또 아는 형까지 왔고요.
급한 마음에 한 씨는 남자친구인 척 문자를 했어요. 돈도 보냈고. 근데 이대로 갔다간 의심을 사는 건 시간 문제잖아요. 한 씨는 초조해지기 시작합니다. 결국 2022년 3월 13일 마음을 굳게 먹은 그녀가 향한 곳은 청주시 흥덕구 복대경찰서. 제가요, 사람을 죽였어요. 시신은 저희 집 원룸에 있고요. 그렇게 경찰에 가서 자백을 하면서 시신이 발견된 거예요. 근데 이게 제 생각이긴 한데 막 죄책감에 시달리다가 그랬다기보다는 어차피 머지않아 걸릴 거 자백해서 감형이라도 받아볼까라는 생각은 아니었나 싶기도 합니다. 한편 보통의 연인 사이에서 범죄는 조금 더 신체적으로 우세한 남성이 가해자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사건은 완전히 그 반대예요. 그래서 사건을 담당한 경찰 또한 아니 160밖에 안 되는 이 왜소한 여성이 이런 짓을 저질렀다고? 굉장히 믿기 힘들어했어요. 그래서 한 씨에게 살해 동기를 물었죠. 그러자 아니 그 사람이요 평소에 저한테 거짓말도 하고 막 바람도 폈거든요. 제가 진짜 죽이려던 건 아니에요. 제가 그래도 임신 중이잖아요. 그래서 조절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화풀이를 하려고 폭행을 시작했는데 자기가 임신한 상태다 보니 호르몬 영향으로 선을 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변명인 거죠. 그러면서 이 여자가 끝까지 내 범행은 모든 게 다 이 씨의 잘못이다. 애초부터 저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나도 이렇게 한 거다 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하지만 경찰이 확인해 본 결과 이마저도 다 연극이고 거짓말이었어요. 그 남자친구가 바람을 피웠다는 그의 전 여자친구가 있거든요. 이 전 여자친구가 등장을 하는데 헤어진 후에 단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억지 주장인 거죠. 게다가 한 씨는 우발적인 살인을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 범행의 잔혹성도 너무 심하고 또 삼단봉도 미리 사다 놨고 또 무엇보다 피해자가 지적 장애인이다 라는 점에 주목했어요. 그리고 1심에서 25년형을 선고했죠. 여기에 한 씨는 심신미약, 양형 부당을 들어서 항소했지만 여전히 25년형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최종적으로 2023년 4월에 대법원으로 사건이 갔는데 마지막 판결에서 징역 25년 확정. 그렇게 길고 길었던 재판이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 사건에는 여전히 풀리지 않는 의문점이 있습니다. 먼저 피해자 이 씨가 사망한 시점이 2월 11일이에요. 근데 여자친구 한 씨는 자기가 2월 말에 친언니에게 범행 사실 다 털어놓고 그 이후부터는 쭉 언니의 집에서 생활했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집주인과 형이 그 집에 방문해서 문자 받은 그날은 3월 10일이에요. 즉, 집 앞에 온 걸 이제 눈치채고 한 씨가 문자 보내고 돈도 보낸 거죠? 그렇다면 2월 말부터 언니의 집에 있었다는 그 증언이 앞뒤가 맞지 않는 겁니다. 게다가 자전거의 위치도 계속 바뀌었다고 집주인이 봤고요. 자, 만약에 한 씨가 그녀의 진술과 다르게 계속 그 집에 살고 있었다면 거의 한 달 넘게 그 남친의 시신과 계속 동거를 했다라는 게 성립돼요. 베란다 이불 더미에 튀어나온 발이 점점 시커멓게 되고 있는데 그걸 보면서 한 씨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근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씨가 나는 언니 집에 있었다 라고 진술한 이후로는 그냥 묵비권을 행사했어요. 입을 다물어 버린 거죠. 여러분, 과거에는 단순히 금품이 목적이거나 원한, 치정에 의한 살인이 줄을 이뤘습니다. 근데 현대로 올수록 약간 가까운 상대를 쥐락펴락하는 가스라이팅 범죄가 참 많이 증가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람은 혼자 살 수 없는 존재잖아요. 근데 악인들이 이 점을 노리고 파고들고 있는 거죠. 상대의 사랑이라는 감정을 교묘하게 이용해서 철저한 착취의 대상으로 삼은 한 씨. 전문가들에 따르면 물리적인 힘이 훨씬 강한 상대라도 계속 정서학대를 하고 통제를 당할 경우에는 이 사람도 놀라울 정도로 무기력해진다고 해요. 즉, 가스라이팅 범죄는 단순히 누가 더 신체적으로 우세하냐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피해자 이 씨 또한
자신이 어떤 행위를 당하는지조차 이성적으로 판단할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누구에게 도움을 청할 수 없는 그 고립된 상태에서 안타깝게 목숨을 잃은 이 씨의 명복을 빌겠습니다. 지금까지 금요사건 파일 디바제시카입니다.